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정의 변경으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질문 드리겠는데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날짜를 하루 앞당겼습니다. 이 배경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거로 예상할 수 있는 기상 변화가 얘기죠. 일단 동창리 주변에 당초 그 일주일 전에 기상 예보를 보면은 8일 5일에 기압 흐려졌다가 눈비 강수 확률이 한 60, 70%. 이 발사가 점화해야 되니까 습도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풍속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감안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는 8일부터 해서 10일 오전 발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7일로 급작스럽게 변경한 이유가 오히려 10일 오전부터 내일 7일 오후에 그 상해에서 발해만을 넘어오는 고기압 영향으로 굉장히 이 바람도 작고 대처럼 맑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서 첫 번째는 그걸 개연성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앞서 저희 양일혁 기자가 보도했습니다만 북한 내부 결속용 축포. 오는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이라 그래서 북한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라 그래서 과거 2006년, 2009년, 2012년 은하 2호, 은하 3호 발사했을 때도 이런 축포 개념으로 4월 5일 날 발사했고 12월 10일 날 발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앞서 설명했지만 우리 민족명절인 설이 있고요. 중국은 춘절이 있고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는 8월 5일 우리 시각으로 미국의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이 개막되죠. 이런 것을 모두 고려했을 측면이 굉장히 크죠. 네, 이게 뭐 발사 궤도라든지 이런 데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 IMO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내용이 없는 걸 봐서는 이게 북한도 이번엔 좀 과거에 발사대 높이도 50m, 67m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 최소 100톤짜리의 100톤이 아니라 100톤 규모의 발사체를 가지고 최소 500kg짜리의 본인들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를 궤도에 쏴 올라야 되니까 지금 몇몇 전문가들은 7일에서 10일 어간이 북한이 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 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궤도도 당초 쏘면 우리 서해상을 따라 쭉 해서 대만 하단, 루손섬 상단의 낙찬 지점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궤도가 당초 발표돼 있죠. 네, 그럼 7일에서 10일까지 일단 날씨만 보면 7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또 내일은 슈퍼볼도 있고 우리 설 연휴도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패턴으로 봤을 때는 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북한이 이제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날 일요일 우리가 과거에 북한이 수십 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부터 거의 80% 이상이 금요일 오후 6시 무렵에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 시간대.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탈북자들 중에선 사실상 남한의 대응 태세도 보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면도 굉장히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좀 군의 대비 태세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는 이지스함이 세 척이 있습니다. 이지스함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이제 1000개의 방패를 가진 여신을 이지스라고 하는데 지금 1000km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저희 위성 배열 레이더가 있고요. 이런 것에서 서해 요소요소의 해상에다 배치를 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척. 그러니까 앞서 오늘 낮에 한민국 국방장관이 서해 유성룡함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게 서해 유성룡함이 우리나라 무기 체계 중에서 단일 체계에서는 가장 비싼 무기입니다.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무기 체계인데 이것이 2012년 12월 은하 3호 발사했을 때 역시 동창리에서 발사됐죠. 1단계 추진체와 2단계 추진체가 이 변산반도 간에 35도, 북위 35도 간에 추락을 했었는데 그때 세계에서 제일 빨리 우리 이지스함이 탐지를 했고요. 그리고 발사체도 우리가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역시 비슷한 궤도 상으로 볼 때 1단계 추진은 아마 35도나 그 어간에 낙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추진 놓고는 오키나와 하단, 그래서 일본 이지스함도 그 일대에 배격하게 배치돼 있고 일본 역시 자기들 영공에 들어오면 요격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3단계는 이제 본인들 주장대로 대기권에 이제 위성 궤도에 올려야 되니까 1차.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주변국들이 우려를 한 거는 이것이 발사가 실패했을 경우 혹시 날아가다가 뭐 궤도가 안 맞았을 때 주변국 그 영해상이나 물론 통보를 했습니다만 인근 선박들한테 피해가 줬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다른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다른 파장이 생기겠죠. 예. 애초에 왜 날짜를 8일에서 25일로 통보를 했었나 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2012년에도 한 차례 연기를 하겠다고 했다가 기습적으로 그 발사를 했던 적이 있죠. 그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늦췄어요. 3일 그러니까. 뒤늦게 해서 네. 12월 10일 날 발사를 해서 2012년 4월에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이제 이지스함들이 그때 수거를 했을 때 2012년도에 ICBM을 2번 발사를 합니다. 예. 2번 발사하는데 4월 달에 발사한 건 실패를 했고요. 그때 일본은 굉장히 놀랐죠. 예고도 없이 일본 열도를 넘겨서 태평양상에다 갖다 떨어뜨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일본이 굉장히 놀래서 어떤 지금의 일본의 방위법제라든가 이런 게 완성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 역시 북한은 역설적으로 이번엔 또 갑자기 당겼어요. 그러니까 네. 국제기구의 유엔 산하기구인데 이게 회원국들이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전혀 뭐 본인들은 구애 없이.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곤란한 점은 이제 국제법상에서 통보를 하면 그 수역 기간에 만약에 뭐 그 수역의 상선이라든가 했을 때 이런 통보해서 그 해상에 뭐 배가 그 파편으로 맞았다. 이 부분은 공해상에는 또 이게 배상을 안 해줘도 된답니다. 네. 이런 국제법상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언제든지 자기들 명분이 생기는 거죠. 평화적으로 이용했고 우린 사진에 다 국제관례상 했다. 통보를 했다. 예.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국제해사기구라든가 이런 데 통보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영태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정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에 이번에 김정은이 직접 참관할 수 있는 참관대를 세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네네. 이 김정은이 발사장의 모습을 보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가능성은 뭐 나름대로 좀 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사실상 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이 자체를 김정은 자체의 그 군사적 영도력이랄까 네. 이런 것을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직접적으로 이것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또 보일 필요가 있죠. 단순히 이것을 참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오히려 강조한다. 막 그런 차원에서는 이 참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네. 들죠. 네, 알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오늘 오후에 이순신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JSA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방문했던 보도가 나가고 나서 날짜 변경이 있었거든요. 좀 이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은 군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군의 예. 명령체계를 가진 최고수장인데 이런 이례적인 전례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의 군령권을 가진 군의 최고 인사들이 2명이나 갑자기 JSA JS 내의 그 초소에서 물론 공동경비구나 북한군 인접까지 불과 25m밖에 예. 안 되는 거리. 그래서 굉장히 판문점을 가보면 이렇게 보도블럭 하나 줄이 있거든요. 거기에 남과 북이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보면은 이 양측에 포스타 2사람이 서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주의관들이 서 있는데 북한군 초병들이 감시하고 사진 찍는 예. 역설적으로 북한군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측면에 그래서 이런 측면은 이제 한미 군사 동맹이 굉장히 공고하다. 예. 그 자리에서 스케프로티 연합사령관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미태평양 사령부의 입장도 예.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할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굳건한 대비태세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봐야 되겠죠. 예, 북한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예, 있었다고 예, 봐야겠죠. 요번에 또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한중 정상 그리고 미중 정상이 상당히 전화통화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실효성이 있고 강도가 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물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좀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뭐 자기들이 원칙적인 선에서 예를 들어서 대화라든가 평화라든가 그리고 전쟁 방지 그리고 비핵화 뭐 이런 식으로 밝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비핵화를 일단 우선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핵화 강조를 위해서 이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를 뭐 함께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나 예. 그러나 이제 중국과 북한의 1대1의 그 양자적 차원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형태로 대북을 북한을 압박하는 그리고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추가 설명을 네. 드리면요. 이번에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한테 먼저 걸었고요. 시진핑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한테 먼저 걸었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책임 대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가 충분합니다. 물론 전화 통화 내용은 45분 동안을 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온도차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기본 그건 국간의 기본 원칙 때문에 그런 건데 45분 동안 얼굴 붉혀가면서 45분 동안 통화를 할 일은 만무겠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통역을 배제한다 그러다 한 20여 분간 양측 정상들끼리 한 본인의 의사표현을 충분히 10여 분간 이야기를 했고 이거 외교관례상 공개를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최고 지도자가 안보 사항 관련해서 주변국에 먼저 전화를 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중국 역시 본인으로서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를 했다라는 의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나름대로 얼마든지 충분히 이번에는 북한의 압박 수단이 할 수 있는 도움을 되겠다. 물론 우리 성에는 안 찰 개연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중국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중국 역시 한중 관계를 그 무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같거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먼저 전화를 했다라는 거는 중국이 추후에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서 무조건 일변도의 북한 편을 드는 이런 제스처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 북한이요, 4차 핵실험을 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보이자 또다시 미사일 발사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자 다시 이번엔 날짜를 앞당겼단 말이에요. 북한의 이런 도발 패턴 왜 나오는 겁니까? 아주 한 번도 1993년도 영변 핵위기가 우리 그때를 1차 핵위기라고 그러고 2010년도 이제 핵실험부터를 2차 핵위기라고 이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북한의 패턴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뭐 경수로나 보상을 해주고 또 보상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다시 도발을 했고 그런데 이제 유엔 안보리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할 것이요. 2003년도 이제 지금은 사망했습니다만 당시 백남순 회장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 어떤 결의안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유엔의 경제 제재라는 것은 사실 경제 제재입니다. 그 대북 제재라는 건 경제 제재인데 이라크나 IT 그런 나라들한테 경제 제재를 해 봤어요. 비슷한 일. 그런데 사실은 독재나 이 실제 제재 대상자들은 사실 피해가 안 가고 그 어린 아이들이나 거기에 사는 이제 그 평민들한테 피해가 갔기 때문에 사실 유엔 회원국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 접근이고 지금까지 한 4차례 대북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효가 없어요. 오늘 당장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 그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가 스키장에 그 곤도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이 곤도라가 오스트리아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동안의 지금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상태에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치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죠. 회원국들이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유엔 회원국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북한은 역설적으로 그걸 너무나 잘 악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국제사회가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박사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북한에 있어서 김정은 체제 하에서 핵실험 그리고 또 장거리 미사일 이 개발 자체는 사실은 그 김정은 체제를 지원하고 또 보완하고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가 있다라든가 또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 미국으로부터의 압력 등등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내부 체제의 어떤 그런 공고화를 위해서 특히 김정은 지도력을
보다 더 북한 주민들한테 또 세계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지속적인 어떤 그 도발을 한다. 이렇게 오히려 말이죠. 이런 도발을 북한이 이 김정은 체제가 이용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거나 핵실험을 했을 때 이것이 국제적 제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제적 제재를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압력 자체를 북한 주민들한테 사실 그 북한 체제를 그 압살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위협이 있고 움직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똘똘 뭉쳐서 소위 결속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하나의 그런 계기로 활용한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제재 행위라든가 이것을 체제에 활용하는 실질적인 모습 자체가 바로 이 도발 행위로 과감한 도발 행위 연속으로 나온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북한이 예고 기간을 뭐 하루 앞당긴 거긴 한데요. 이 전체적인 날짜로 보면 날짜가 상당히 축소가 그렇죠. 됐고 날씨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인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 정보당국, 군당국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 설 연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느 부분을 제일 우리가 신경을 쓰고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사실 이거는 이제 언론인 저희와 이제 안보 당국자들만 관심을 갖고 일반인들은 사실 이 위중함에서 별로 인식 안 하는가 또 쏘는가 보다. 사실 우리 일입니다. 우리 일인데 언제부턴가 이게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좀 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국은 우리 일이고 우리 후손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좀 이 위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박사님 좀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지금 뭐 김주환 그 기자께서도 그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말이죠.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 이런 데 대해서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오다가 보니까 소위 이제 여기에 너무 이제 일반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사실 있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위 이제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무시라든가,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을 때 사실 실제 우리 군 당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치밀하게 여기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북한이 그 소위 준저지 상태라든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 때도 우리 대북 정책에 힘을 받은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국민들이 조용하게 사실을 지켜보면서 뭔가 이게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속력이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지와 이런 것들을 우리 군 당국이라든가 관련 당국에 뭔가 그 여러 가지 관심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